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향후 5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네, 당선 배경과 또 향후 전국 운영 방향 등을 오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나오셨는데요.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이제 업무가 시작이 될 텐데요. 먼저 총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 그렇지 않아도 피로감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다 탄핵 폭풍이라는 엄청난 대한민국 전국의 소용돌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심층 출구조사에서도 의견들이 나왔듯이 유권자의 약 76%가 최순실 게이트의 영향을 받았다. 그만큼 이 탄핵 전국의 이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50% 정도가 유권자의 투표 일주일 전에야 누구를 찍을 건지 결정했다. 그만큼 뭐 부동층도 많았다. 이런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41% 대통령. 국민은 앞으로 협치와 공치라는 새로운 과제를 대통령한테 줬고요. 지난번 대통령 투표율보다 1.4% 상승한 77.2%, 물론 뭐 80% 이상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20년 만에 최고의 그런 투표율을 기록했고, 특히나 보니까 60대 이상 그다음에 TK 경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골고루 문재인 후보가 선전을 했다는 거는 이제 대통령이죠. 이제 후보가 아니고 어제까지 후보이신데 예. 대통령께서 당선됐다는 거는 앞으로 국민들의 그런 많은 열망과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피로감과 탄핵 전국 속에서 어쨌든 탄생한 대선, 치러진 대선이었는데 총평을 다시 한번 좀 해주신다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촛불 전국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이끈 견인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나라의 어떤 기강이라든지 국정 운영이 농단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국민들의 분노를 받아왔고, 그 분노의 결과로 결국 개혁 의지가 가장 강한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는 그런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결국 어제 그 당선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국민들이 염원하고 원하는 것은 국가를 국가답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문재인 후보에게 가장 개혁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걸 잘 해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 한 번의 대선에 실패는 했지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대표도 했었고요, 비서실장도 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 경륜들이 나라를 맡길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서 결국 당선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재인 후보의 이번에 득표율을 좀 분포를 보면요. TK와 경남 그리고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좀 고른 분포를 보였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의미를 해석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의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요. 대구 경남 지역, 그러니까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이 많아서 대체적으로 보수 후보가 상당수의 득표율을 가져갔고요.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몰표를 줬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를 보면 문재인 후보가 물론 후보 시절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국으로부터 골고루 지지를 얻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뭐 촛불 전국도 결국 그런 의미로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이게 진보 보수의 대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국가답게 만드는 일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것을 지금은 당선이 됐습니다만 문재인 후보가 잘 해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를 얻어냈다고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50대에서 지지를 많이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호남 민심의 그 전략적인 선택, 안철수 후보보다 배로 이렇게 2배로 거의 60, 70% 가까운 지지를 해준 걸 보고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컸구나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다음에 중도층에서 역시 그 부패 척결, 탄핵 정국에서 대한민국의 그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가 많은 부분이 이 투표에 반영이 됐다. 이걸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에는 지역구도 또 특히나 지금 말씀하셨던 몰표도 좀 사라졌던 부분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실 문재인 후보가 처음에 그 선거운동 시작할 때도 일부러 이제 대구에서 선거운동 시작했던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사실은 이제 대구에서 물론 홍준표 후보가 앞섰습니다만 그래도 의미 있는 저는 득표율이라고 보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 지역의 민심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과연 호남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개혁적인 이미지로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점을 갖게 된 것이고요. 네네. 안철수 후보가 중도를 표방하면서 보수적인 성향을 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호남 민심은 거기서 돌아선 것 같고 아까 잠깐 말씀하다 끊어졌습니다만 50대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후보로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전에 선거 구도가 지역 대결, 세대 구결 물론 이번에도 세대에 일정 부분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보수 진영에서는 5, 60대는 지지를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0대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걸 보면 국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 같이 개혁적이고 소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에 뭐 사드를 비롯해서 안보 이슈도 상당히 좀 부각이 됐는데 이렇게 50대 이상 또 보수층의 어떤 지지를 받았다는 부분도 하나의 또 해석할 만한 요인이 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가장 보수 진영에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게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 뭐 사드 문제를 제외하고 사드 문제 같은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안보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친북이라든지 좌파라든지 이런 이미지는 많이 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국가관이나 안보관은 투철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전 국민들이 일정 부분 인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60대 이상 또는 이제 아주 보수적인 성향의 강한 지역 같은 경우 그 부분에 아직도 의문점을 갖고 있지만 다른 세대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그게 색깔 공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받아들여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가적으로 보면 필요한 부분이 문재인 당선인이 그걸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국회가 그걸 인준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고 주장을 한 거지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사드 배치가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도 하고 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어찌 보면 국민 입장에 자존심을 세우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국민들한테 어필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그럼에도 안보 공세를 계속 해왔는데 분명히 뭐 지금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보수가 결집하는데 마지막에 가장 큰 요인이 된 것이 안보 문제 아니겠어요. 홍준표 후보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더군다나 4월 한반도 위기설 정말 좀 일촉즉발의 그런 긴장감까지 있었는데 그게 무사히 지나가고 앞으로 이제 뭐 북핵 문제라든지 한중 관계, 한미 관계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만은 홍준표 후보가 집중적으로 이제 제시한 거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굳건한 한미 동맹이 전제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보수층에 결집하는데 많은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일정 부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선거는 탄핵 후폭풍 선거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그게 쟁점은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 더군다나 지난번 이명박 정부가 탄생할 때 531만 표로 탄생했는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557만 표 차 가장 큰 표 차이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이 됐어요.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와 어떤 그 앞으로 잘하라는 그런 열망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2위와 3위로 이제 대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먼저 홍준표 후보의 앞으로의 행보는 저희가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홍준표 후보가 어제 그 패배를 인정하면서 했던 말을 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재건, 또 자유한국당의 재건 이런 의미를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저는 의미를 둘 필요는 있다고 봐요. 물론 홍준표 후보가 잘했나 못했나 이 문제를 따지기 전에 그렇게 탄핵 전국에서 그 보수의 어떤 지지율이 거의 밑바닥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 밑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다시 어느 정도까지 지지를 끌어냈다고 하는 전통적인 보수 진영인 TK 지역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지지율을 끌어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사라져가고 거의 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유한국당 이미지를 다시 일정 부분 올린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발판이 돼서 이제 새로운 보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TK를 기반으로 해서 이 정도의 20몇 % 정도의 기반을 끝나버리면 전국 정당으로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의석수만 봐도 제2당이 되는 건데, 제2당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전국적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전까지 문제가 됐던 친박 청산의 문제든 또 탄핵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던 박근혜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의 문제든 이런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면 결국 계속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이번 선거 끝나고 나 자유한국당이 그런 내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선거의 실패가 뭐냐 하는 부분을 진단하고 문제가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친박 청산이라는 탄핵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이 비판을 받았던 부분들을 청산하지 못한 부분들이 결국 결정적인 실수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마지막에 바른정당 의원들이 일부가 떨어져 나오면 자유한국당이 그걸 받아들이고 친박에 징계받은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런 발언들이 보수의 결집에는 영향을 줬을지 모르지만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뼈 아픈 부분으로 삼고 뼈를 깎는 쇄신과 변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패배한 당에 대해서 뭐 다시 평가하기는 좀 그렇겠지만요. 네. 어떻게 향후를 좀 전망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은 제3기 민주정권, 네. 진보 정권인데 과거의 보수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부분을 안보 문제를 가지고 정치를 해왔어요. 중요합니다. 분단이 극복되는 그날까지 통일을 견인하는 세력으로서의 보수의 가치는 너무 크죠. 대한민국의 선진국하고 달리.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는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런 새로운 통합, 또 진보, 평등, 국민화합 이런 거에 필적할 만한 보수의 가치를 내놔야 됩니다. 저는 당장 이번에 전당대 6월이나 7월에 대한민국 보수가 새로 태어나는 중요한 계기라고 봐요. 여기서 다시 또 계파 싸움하고 친박이니 비박이니 과거의 그 캐캐묵은 논쟁으로 힘겨루기를 하면 대한민국 보수가 내년 지방선거 혹은 3년 총선 그다음에 대선에서 어떻게 새로운 국민의 지지를 받겠어요. 홍준표가 이번에 애를 써서 그나마 거의 뭐 파산지경에 이르는 보수의 어떤 그 단계를 어느 정도 모아놨는데 더 큰 문제는 담론 문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이념, 희생과 그다음에 공동체 정신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그런 보수 정치인들의 그런 토론과 말이죠. 새로운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되겠다. 네. 이번 전당대회에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쭙는 김에 바른정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선전을 하셨어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유승민 후보가 지금 마지막까지 간 거는 앞으로 보수 개혁, 따뜻한 보수. 유승민 후보가 과거의 보수와는 차별되는 그런 보수를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박이 안고 있던 아픈 부분, 부패한 이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선을 긋고 뭐 많은 두 자릿수 투표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기대한 것보다는 좀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결국은 보수 적자 논쟁을 어느 정도는 계속 할 텐데 좀 안타깝게 두 자릿수가 아니고 한 자릿수다 보니까 조금 힘이 미미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원내 교섭단체로서 계속 전국에서 어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저는 그 판단 해봅니다.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직까지 사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고민도 있을 텐데요. 일단 암중 모색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선 후퇴를 하겠죠. 지금은 국회의원직도 본인이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아닌 상황에서 1, 2년 정도 외유를 가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그건 네.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지만. 네. 그래서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정치를 완전히 그만둘 것 같지는 않고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아직 나이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호남 지역 같은 경우도요. 민심을 보면 대체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긴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략적 선택을 한 게 호남의 선택이었다고 이번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고 하는 큰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그런 성향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좀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정치적 재기를 해서 다음 대선에도 충분히 노려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정계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국민의당 그래도 지금 당 대표를 이끌고 있는 박지원 대표의 거취 또 박지원 대표의 어떤 또 좀 이렇게 좀 위협받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우려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선거에서 이제 패배하게 된 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책임론이 일어나게 되면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이제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박지원 당대표 같은 경우에 상황론이 물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지만 그런 얘기들이 계속 떠돌면서 당의 쇄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해질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일단 이제 낙선을 하면서 정계에서 일단 부분 후퇴를 하고 후선 후퇴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당에 일단 쇄신이 필요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박지원 당대표가 계속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당내의 어떤 불만 세력들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안철수 후보계라고 분류되는 국민의당 내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지 세력들 간에는 박지원 당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문재인 후보는 오늘 오전부터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뭐 지금 내각 구성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보궐선거로 지금 치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건 누가 대통령이 되고 당선이 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간소하게 아마 선서식은 아마 국회에서 하고 바로 직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럴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그렇죠. 아마 한 달 후에 정식 어떤 취임식을 할 계획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지금 화마평에 오르고 있는 총리 지명, 총리 내정자 지명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들 일단 진영을 꾸릴 가능성이 있고요. 네. 내각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내각과 동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일단 다 바꿔버리면 지금 다 사퇴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사표를 수리하게 되면은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같이 갈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그동안 저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가 돼 왔을 걸로 봅니다. 이게 보궐선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도 일정 부분 어떤 형태로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논의가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만큼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내각이 이제 기존 정권의 이제 내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 인선부터 좀 서둘러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청와대 중심으로 일단은 좀 돌아가겠죠. 그럼요. 가장 급한 것이 일단 대통령 신분으로 지금부터 이제 오늘 아마 8시에서 10시 사이에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당선 확정이 되면 대통령 신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 가장 급한 것이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중요한 청와대 수석 자리들, 정무수석, 민정수석, 뭐 홍보수석 이런 자리부터 임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항상 관례를 보면은 내신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제 대충 앞으로 전국의 운영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각국 정상들과의 통화 뭐 이런 일정이 있어요. 취임식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간단하게 국회에서 뭐 선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준비한 시간 없습니다. 로텐도그래서 한 뭐 여야 대표 500명 정도 모인 간단한 뭐 취임식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총리를 제청하고 다시 또 총리가 장관들 제청해서 청문회 절차 이런 거는 할 수 없이 불가분하게 박근혜 정부 때 임명한 황교안 총리하고 같이 일정 부분 동거하는 물론 사표는 썼습니다만 수리하기 전에 그런 체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총리 후보자로 벌써 이제 뭐 이낙연 전남지사가 유력 검토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감할 수 있는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당선인 같은 경우에 후보 시절에 계속 그런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비영남권 인사를 총리로 내정할 계획이다. 그건 결국 탕평책을 쓰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름 나오신 분이 방금 말씀 이낙연, 뭐 전윤철,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이름에 오르고 내리고 있고요. 김효석 전 의원 같은 분들도 오르내리고 있어서 아마 호남권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것이 전반적인 지금 해석이고 또 한 가지 비서실장 임종석 전 의원이 지금 지명될 것으로 지금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 지명을 하고 그다음에 비서진을 빨리 이제 갖출 걸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장 오늘부터 청와대 직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정무수석이나 아니면 대변인 같은 경우에 바로 필요한 자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리들은 오늘 다 아마 임명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총리 지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청문회를 거쳐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총리로 지명하느냐가 탕평책이라고 하는 부분 또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오늘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명에서 그 임명될 때까지 보통 과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렸던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 될까?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은 걸리죠. 청문회 절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첫 정부가 출범하는 뭐 좋은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뭐 허니문 기간에는 야당도 뭐 특별히 하자가 없는 분이라면 협조를 해줘서 나라가 어렵잖아요. 지금 뭐 한반도 주변 정세라든지 뭐 일자리 문제 너무나 많은 과제가 있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기쁜 마음은 잠시고 큰 책임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총리가 빨리 돼야지 그다음에 장관 또 청문회 절차로 가기 때문에 한 달도 좀 땡겨가지고 좀 야당이 빨리 협조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2, 3주 내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비상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인수위 과정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 이제 협치와 협력, 뭐 협조, 설득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했을 때 대선이 끝나고 후유증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거의 위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요. 야당이 이 문제를 계속 발목을 잡으면 야당이 또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지금 바로 업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 국민적으로 분노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걸 야당도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고려할 거기 때문에 특별히 하자가 없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협조할 가능성이 높고요. 허니문 기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일단 이 정부가 들어서서 정식 취임식을 하기 전까지 한 달 동안은 전 국민적으로 힘을 합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야당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이번에 당선인이 득표율을 보면 41% 이게 양당 체제로 갔다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나왔을 거예요. 5명의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41%라고 하면 두 사람이 대결했을 때 50%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아마 큰 무리 없이 정부를 꾸려 나가고 또 문재인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돼서 이끌어 나가는데 그렇게 야당이 큰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